네, 김건희 특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속옷만 입고 누운 채 완강히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에서 또 관련 발언이 나왔는데요.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합니다. 네. 전직 대통령이 이런 행태가 참으로 민망합니다, 사실은. 벌떡 들어누워가지고 일어나지 않는 그런 추잡한 행동을 하자고요. 앞으로 좀 옷 좀 입고 있으라고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 산업 경제 전반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법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수의를 입었네 벗었네, 속옷을 입었네 벗었네. 자,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대응을 예상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런 일들이 흔히 좀 볼 수 있는 상황인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할 것이라는 것은 뭐 예상이 됐죠.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 민망하고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불응할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3개월여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고요. 그 이전은 평생 검사였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을 지냈습니다. 적어도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런 식의 방식으로 저항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더군다나 이 옷을 입고 있다가 이제 서울구치소 수용 규정상 오전 기상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반팔 상하의 수영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특검팀이 도착하자마자 벗고 저항하는 방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건 계획을 했던 거죠. 이런 방식으로 저항해야만이 강제력을 동원한 영장 집행을 못할 것이라고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도까지 확장해서 보면 정말 전직 대통령 검찰총장으로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간혹 이 수용자 중에 예를 들면 마약 사범이라든가 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사례는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사건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검찰도 몇 차례 시도를 하다가 바로 기소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근데 드물죠. 어쨌든 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이렇게 저지하는 행위는 본인의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부하는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저항할 거라는 거는 아무 국민도 상상 못했고 더군다나 그 장면이 국회를 통해서 또 특검부 브리핑과 기자 문답을 통해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부끄러워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좀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네, 조 부위원장께서는 윤 전 대통령이 미리 계획을 하고 이렇게 대응을 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검팀 발표에 따르면은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집행 시도를 무산했다, 중단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만큼 좀 완강하게 거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랬다고 보여지죠. 예. 그리고 실제로 건장한 체구의 성인 남성이 문자 그대로 요지부동의 태도를 보이면은 그것을 강제력, 물리력을 동원해서 끌어내고 체포영장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큰 힘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구치소 측에서도 매우 현실적인 부담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교정행정이 선진화되고 수용자들의 인권이 강조되면서 수용자들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함부로 잘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교도관들도 큰 부담을 느꼈고 결국에는 영장 집행을 어제는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김건희 명태균 특검팀이 수사 중인 사건 중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즉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고 그 사건은 모레면은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그래서 특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그래도 윤 전 대통령의 조사 시도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 과정에서는 그렇다면은 훨씬 더 단단한 대비를 해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이 가능한 지점이 있어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검이 이제 다음에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체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특검이 매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이번 1차 집행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저항하고 불응하는지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실제
집행에 이를 수 있도록 특검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방법은 뭐 특별한 방법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끌고 나오는 거지요. 근데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의 집행은 이 특검이나 검사가 직접 할 수는 없고 교도관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도 구속영장을 통해서 인치를 하려고 했는데 서울구치소의 서면으로 지휘를 해서 교도관들을 통해서 끌고 나오도록 했지만 불응해서 결국 이루지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구치소 측은 형집행법 등의 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끌어내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수용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나 하는 경우에 그 책임을 자기들이 져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특검보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지휘를 하고 있다면 이 지휘에 따라서 교도관들이 집행을 하고 다소 물리력이 동원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특검이 직접 진다는 적극적인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교도관들도 어느 정도 적극적인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도 확인했고 물리력을 동원한 집행의 의지도 강하다고 하면 특검은 실제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를 하고 갈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해 봅니다. 네, 지난 겨울이죠. 공수처에서 이제 한남동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기 위해서 수차례 갔던 그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특검팀이 속옷 차림까지 언급했다며 인권유린이라고 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브리핑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요, 통상적인 경우라면은 특검이든 어떤 수사기관이든 수사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때 그 피의자의 인권, 인격, 명예 이런 것을 대단히 존중해 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어제와 같은 브리핑 내용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브리핑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봐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에 우리 YTN에서도 누차 말씀드렸던 것이 피의자나 피고인이 사법 절차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절차를 존중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도 법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존중해주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을 일관되게 드려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제 체포영장이 집행 무산이 될 때 그 과정이 직접 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웠으면 그런 브리핑에 이르게 되었을까라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의 반응 중에서 체온 조절 장애 등등을 언급한 것은 저는 팩트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체온 조절이 어렵고 극도의 더위를 견디지 못해서 그런 것이면은 10시 40분경에 체포영장의 집행이 중단되고 나서 다시 바로 수의를 입는 것은 맞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변호인이 사실관계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본인의 의뢰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공론장에서의 반론으로서의 성격의 기능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사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곤란하다라는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영장 유효 기간이 이제 임박했는데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다가오는 7일까지입니다. 특검은 언제쯤 재집행에 나설까요? 지금 뭐 일정을 특정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이 당초에 7월 29일로 소환을 통보했다는 것은 이 8월 6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을 앞두고 지금 이 범죄 혐의 사실인 이 공천 개입 관련된 사실들에 직접 관여돼 있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또 핵심 증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 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확인한 후에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수사 일정을 고려하면 뭐 오늘이 2일이고 아직 6일까지는 4일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6일 이전에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계획일 것으로 보이고요. 뭐 영장 집행 기간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제 예상은 8월 6일 이전에 한 차례 더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실명 위험성 등을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어제 보니까 특검팀에서는 건강 이상에 있는 뭐 그런 조짐은 없었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어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특검 보도 같이 갔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육안으로 확인한 건강 상태로 봤을 때는 특별히 뭐 거동에 불편함이 있다든가 혹은 뭐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입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사가 서정욱 변호사 아닙니까? 예. 최근에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윤 전 대통령이 여러 수사 등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건강한 명분이고 실질적으로는 특검 수사에 불만이 있어서 보이콧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에 의해서 보자면은 역시나 어떤 실명 위기에 이를 정도의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역시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윤 전 대통령은 수사 절차든 또 법원의 재판 절차든 본인이 지금 직면해 있는 일련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꾸 무슨 뭐 수의를 이번 내 있지 않았네 이런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그런 것이 공론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대단히 국가적으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전국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새 당대표가 선출이 되는 날입니다. 네,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 중에 이제 새 당대표가 나오게 되는데 현재까지 충청, 영남권 두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나왔는데 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당초 계획과 달리 이 수해로 인해서 원래 예정돼 있던 호남 인천 경선이 오늘로 다 모아져서 치러집니다. 그래서 첫 경선 때에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 간 격차가 좀 크게 나서 이후 실제 레이스가 본격화되면 이 변화 추이가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이 컸고 그러면 이제 특히 민주당 경선에서는 가장 권리당원 수가 많은 호남 경선이 이 선거 중반 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기 때문에 이제 그걸 통해서 최종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었는데 오늘로 이제 모든 경선 일정이 합쳐지면서 실제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물론 몇몇 여론 조사를 통해서 추이 자체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고 이 부분을 정청래 후보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당원들이 어떻게 투표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 더군다나 이제 중간에 강선우 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박찬대 후보가 사실 사퇴 요구를 하면서 이게 이재명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대표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당원들 사이에 논쟁이 됐고 이번 전당대 이슈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는 사실 다른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뭐 대부분의 당원 투표 그리고 대의원 투표는 또 오늘 실시되고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오늘 어제 그제 실시가 됐고 오늘 발표가 되기 때문에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당대표 결정을 임박한 상황에서 서로 상대 후보를 향해서 좀 거센 공격을 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정청래 후보는 사실상 박 후보를 겨냥해서 의원끼리 몰려다니면 당원에게 철퇴를 맞는다 이렇게 말했고 박 후보 측은 악의적인 편가르기식 구태 정치다라고 반격을 했는데 이런 상황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번에 투표가 권리 당원이 55%고 대의원이 15%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가 30%인데 대의원의 한 표가 당원 17표의 가치를 갖습니다. 예. 실제 이 대의원 표를 다소 확보하면 박찬대 후보 측으로서는 지금까지 격차를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이게 전략적으로 가능한 거죠.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의원들의 다수 지지를 받고 있는 박찬대 의원이 대의원 투표에선 유리할 가능성이 높고 뭐 의원들이 실제 대의원에게 영향을 미쳐서 박찬대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선거 막판의 변수가 됐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정청래 후보가 지적한 거죠. 당원들의 표심과 달리 의원들이 대의원을 움직여서 당신과 다른 결과를 만드는 부분에서 비판한 건데요. 선거 막판이니까 이 득표 전략으로서 이제 상호 비판을 하시는 거로 보여지고요. 이제 실제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처럼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이 대의원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와는 좀 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의원들도 대의원이 내 말 잘 안 들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의원 표가 선거 막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각 후보 측 예상하는 것처럼 실제 의원의 영향력이 작용을 해서 어떤 하나의 방향의 결과를 내올 것인지도 역시 이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청래 의원이 그대로 당선되는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충청과 영남 두 지역에서 공이 62대 3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숫자가 주는 밴드웨건 효과, 그러니까 앞서고 있는 후보의 지위를 강화시켜주는 일종의 대세론이죠. 그것의 효과가 대단히 컸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표 계산을 해보면 이제 민주당의 그 대의원 표심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은 그것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는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리당원의 초반 표심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는 대의원 표심도 박찬대 의원이 크게 앞서긴 어렵다고 보여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비긴다고 가정해 봤을 때 여론조사 30%에서 나머지 지역의 권리당원 표심도 비슷하게 62대 37이 형성될 경우에 그걸 뒤집으려면은 여론조사에서 박찬대 의원이 73대 27 정도로 압승을 해야 거의 균형을 맞추는 게 가능합니다. 예. 그 정도의 숫자는 나오기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결과는 정청래 의원의 당선이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되는 편입니다. 네. 자, 그래도 오늘 한 저녁쯤 오후 늦게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요. 그 결과 좀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제 대진표가 확정됐는데 5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잖아요. 면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가장 큰 과제는 이른바 극우화라고 하는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가는 그 쏠림을 저지하고 당의 건강성을 회복해서 국민들께 변화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극우화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후보, 대표적으로 장동혁 의원이 있겠죠. 그런 후보가 있고 반면에 쇄신파라고 평가받는 조경태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같은 후보가 있습니다. 이런 후보들이 앞으로 이제 한 명을 컷오프 시키는 과정이 있고 또 4명에서 2명으로 압축하는 그 결선 투표로 가는 과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구도가 변화되면서 쇄신파 후보들이 어느 정도의 득표를 하고 나아가서 당선권까지 갈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2단계의 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구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어느 한쪽에서는 탈락하는 후보들이 나올 텐데 그 과정에서 뭐 1대 3이나 2대 2나 3대 1이나 어떤 구도가 형성되느냐, 이것이 가장 지금 눈여겨볼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당 쪽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과연 이 정상적인 정당이 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느냐. 이번 전당대회가 지금 말씀하신 혁신의 계기로 삼아서 보수 정당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다시 다지는 그런 긍정적 그 계기로 삼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 최근의 상황은 매우 회의적이죠. 두 차례 혁신안이 있었지만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수순,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명백히 사과하고 비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완전한 절연, 그리고 보수의 혁신, 이런 내용들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죠. 비상계엄이나 내란에 동의하거나 그걸 실행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을 우리 국민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그러면 두 차례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내놨던 혁신안은 국민적 상식에 기초한 수준, 최소한의 수준입니다. 이게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전환기 씨가 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들을 사실상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힘이 과연 이제 혁신파라고 하는 분들도 출마해서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분들의 목소리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분위기에서 치러지면 결과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데다가 8월 20일까지의 경선 레이스 자체가 국민들 시각에서는 여전히 찬탄이냐 반탄이냐 이 논쟁을 하고 있는 정당의 전당대회에 무슨 관심을 갖겠습니까? 물론 뭐 전체적으로 우리 정당 민주주의라든가 협치를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 위기를 같이 극복해야 될 여야의 위치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좀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민주당도 기대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협치를 얘기하고자 해도 협치의 대상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무조건 싸우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실상 복권을 추진하는 분들이라면 이분들하고 어떻게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그나마 가진 그 기대에 부응하는 어떤 당권 레이스 또 결과가 되는 것이
민주당도 이 바라는 바이고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력을 좀 행사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는데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뭐 윤 전 대통령은 없다며 전대에 끌어들이는 자해 행위는 멈춰야 한다 이렇게 일침을 놓기도 했어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죽하면은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자해적 행위라고 예. 하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자해적 행위라고 하는 것을 네 글자로 요약하면은 윤어게인입니다. 당내에서 그런 윤어게인과 같은 흐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주면 안 돼요. 그것은 지금 이 전당대회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들의 공통적인 정치적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당을 대표하고 당을 살리겠다고 나온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윤어게인과 같은 흐름이 당내에서 다시 작동하게 되면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회생은 굉장히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장동혁 의원이 최근에 전한길 씨 등이 주최한 그 유튜브 토론회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당대표를 불러다가 면접 보듯 하는 그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가서 응답을 함으로써 전한길 씨를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마느냐 혹은 징계를 해서 내쫓아야 되느냐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전 씨에게 당원의 지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잘못된 행보거든요. 거기다가 심지어 본인은 당대표가 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겠다. 접견 가겠다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면서 보여줬던 장면과 겹쳐놓고 보면은 그것은 국민의힘에 대단히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반복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김문수 후보는 박정희 생가를 방문해서 강성 보수층에 호소하는 한편 윤 전 대통령 면회 계획 없다. 전한길 유튜브 출연도 안 한다라고 선긋고 나섰는데 이 메시지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좀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전한길 씨 유튜브에 출연하지 않는 것은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한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라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것을 갖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평가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본인의 실책들을 겸허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관련된 영화를 공개 관람한 일이 대선 기간 중에 있었죠. 그런데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는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도 만나고 영화도 보시고 하면 좋은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려는 의지를 가져가는데 본인이 그런 것을 일거에 희석시켜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거의 300만 표 가까운 차이로 대패를 당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그런 것을 돌아봤을 때 지금 자숙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당내의 목소리도 존재한다는 점 분명히 인식을 하면서 앞으로 당대표 선거 레이스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사실상 오늘부터 이제 휴가를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경남 거제 저도에 가서 전국 구상을 할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워커홀릭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지금의 행보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뭐 대통령 된 후에 사실 제대로 하루도 쉬지 못했죠. 근데 그 이전부터 보면 당대표를 하고 있던 도중에 12.3 비상계엄이 있었고요. 그때부터 사실 오늘까지 전혀 어떤 정신적 그 안정이나 휴식의 시간이 없었고 매우 긴장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국정을 안정화시키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휴식이 필요한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성격상 뭐 쉬는 게 아마 쉬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이 바로 목전에 다가왔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또 일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도라는 곳이 뭐 대통령 휴양지로 널리 알려져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업무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시설인 것도 있으니까요. 아마 그래도 잠시 정신적 좀 휴식을 좀 취하시면서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어떤 휴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일단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좀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고 보시는지 짧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관세 협상은 끝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본 협상은 지금부터죠. 우리나라가 내야 될 3,500억 불은 언제 어떻게 낼지가 하나도 문서로 합의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한 양보를 얻어내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돌발적인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면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휴가에 관해서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기왕에 거제에 가신 김에 예. 조선소를 좀 방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소에 가셔서 근로자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중간 관리자들도 만나서 조선업이 또 다단계 하청이 있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서 당장 노사관계에 대한 염려가 대단히 큽니다. 그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가면서 이것이 과연 이렇게 급격하게 시행을 해도 되는 법인가에 대한 그 우려의 목소리도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나의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